예,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형사법 장지혁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2차 경찰 채용 시험에서 제가 형법 편 먼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이 이제 앞부분에 형법 27번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형사소송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둘이 합친 사례 문제가 있죠. 일단은 제가 앞부분 형법부터 여기 이렇게 강의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빠르게 전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해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카페는 네이버 카페에 장재혁 형사법 연구소 여기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 뭐 이런 해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출해설, 기존의 기출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형법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이런 영상이나 자료나, 그리고 제가 뭐 내란죄 특강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올려놨고, 뭐 명예훼손죄 특강 뭐 이런 것도 명예훼손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특강들 올려놨고요.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수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 그 제가 해설해 놓은 이런 영상도 꼭 참고하고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2023년 경찰 채용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중간, 중에서 중상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상이 좋을라나, 중이 좋을라나, 완전 상까지는 아닙니다. 상까지는. 그리고 요번에 특징적인 거는 최신 판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거의 한 5개 정도 최신 판례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2년 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23년 것도 나왔고, 21년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 이제 20년이나 19년 것들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신 판례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제가 한 20여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신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최신 판례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형법 영역에서 중요한 최신 판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출제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걸 꼭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신 판례만 보면 안 돼요. 요 최신 판례는 형법의 기본 이론의 틀을 이렇게 닦아 놓고 나서 요게 탄탄해지고 나서 거기다가 최신 판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해를 해나가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습득도 잘 되고 하는데, 처음부터 최신 판례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파편화된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공부할 때는 일단 기본기 잘 닦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런 다음에 최신 판례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최신 판례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공부하고 가고, 저도 요번에 이제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강의 엄청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강의에서 스텝 4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최신 판례 엄청 많이 다뤄드렸고, 5개년 다뤄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또 이제 다뤄드린 것들,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판례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안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 건데 기억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그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 그렇지 않고, 이 최신 판례 못 봤네. 나중에 최신 판례 더 많이 봐야지. 이런 쪽으로만 가면은, 그거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들은, 여러분이 사건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판례가 없는 영역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중까지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그래도 기존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읽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시험장에서 뭐 어쩌겠어요. 이제 모르니까 그냥 내 판단을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내 판단이 정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습을, 실력을 잘 쌓아놓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공부 방향을 잘 잡으시라 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뭐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학설 문제도 나왔죠. 이제 위전착오, 우리 신나게 준비했던 위전착오, 뭐 다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착오 문제, 그런 것도 공부 안 하면 좀 까다롭죠. 근데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틀리고 가는 거니까 꼭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가시기 바래요. 요번 시험이 그리고 기존 기출 문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막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기는 하셨을 거예요. 공부가 한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제가 어제도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그 막 열정에 넘친 그 친구들을 이제 봤거든요. 뭐 시작한 지 뭐 한 4개월 됐는데 제일 긴장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긴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멘붕에 빠지죠. 내가 공부했던 게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내공이 좀 아직 덜 쌓여서 그래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문제 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봤던 거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근데 그게 조금 변형돼서 출제됐구나, 그 정도를 이제 그런 것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법 시험은 이제 이 형사법 시험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경찰 채용 시험이 과연 이게 순경을 뽑는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은 당장의 시험을 잘 해결하는 이제 그런 목표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 뭐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이해하는 공부에 주력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탄탄하게 잡고, 기본 이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2번 듣고 3번 듣고 막 4번까지 듣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실력이 진짜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본 한 번 듣고 그냥 심화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백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 법학은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기다리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급한 거 다 알죠. 저도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급했으니까 뭐 그리고 원래 조선인들 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법학은 조금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번부터 이제 일단 형법 파트 거기까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가볍게 쭉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기출 문제를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몇 문제만 풀어보고 듣거나 아니면은 강의 그냥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조금 자신 있는 파트만 한번 들어보거나 뭐 대충 듣고 나중으로 미루거나 요렇게 하는 게 이 영상을 활용하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그 문제 나중에 봐도 제가 말한 게 기억나서 풀리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애껴나라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 제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시간제에서 딱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 해설 강의 빠르게 쫙 돌리면서 이제 같이 들으면은 빠른 배속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착착착 정리될 겁니다. 제가 배경도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영상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강의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 카페에 와서 참고하시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기본 강의 듣는 이제 방법이나 그런 거 제가 강의한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알 수 있고, 혹시나 이제 모르겠으면은 거기 가볍게 질문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튜브에다가 답변 질문 남기시는 거는 대응이 조금 느리거든요. 아무래도 카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이버 장지혁 형사법 연구소 여기 검색하셔서 거기 오셔서 자료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문제네요. 뭐 늘 1번에 나오죠. 자, 1번 349조 부당이득죄 같은 경우에 그 사기죄 맨 뒤에 나오는 이제 고죄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알박기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알박기 관련해서 이제 판례 좀 있죠. 거기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비교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는 원래 급부가치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들로는 해당 법률 조항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당황을 하죠. 당황. 이거 뭔 소린가라는 거. 근데 이게 그 헌재 판례예요. 이게 헌재 판례. 그래가지고 이게 형법 범위
네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또 나와도 또 할 말 없네. 이제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한 풀이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배웠다. 뭐 별말 없이 그냥 배웠다. 라고 하면 하펀이에요. 라고 하면은 하펀이니까 배운 거지. 그래서 하펀인 판례들을 여기 뭐 우리 막 강의할 때 죄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헌인 것만 공부 딱 하고 나머지는 다 하펀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당황 안 하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억하고 계셨으면은 요거는 뭐 크게 당황하지 않으셨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바램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제 위헌이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형법 조항, 법률 조항이니까 이제 헌재가 위헌 때리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 밑에 법규명령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조례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합헌이니까 우리는 그냥 배운 거예요. 설마 이거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속어법으로 차근차근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이제 2번입니다. 통화 위조. 외국 통용이니까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 사망이 되겠죠.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유죄로 해줘. 그러니까 됐어. 싫어. 이제 이게 대법원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법에서 외국에서 통용된다 이렇게 규정됐으니까 통용된다 그것만 되는 거지. 통용은 안 되지만 일반인이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유죄로 좀 끼워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제 그거 기억나시죠? 강의에서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죄형법정주의 위배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죄형법정주의 중에서도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범위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형벌 조항, 형벌 규정된 조항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했다. 대부분 항상 해석을 하거든요. 적용하기 전에. 근데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범위에 다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같은 것도 그냥 합헌이니까 배웠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 할 때 이제 요거 무죄다라고 했던 거. 이게 그 미국 화폐 100만 달러 지폐, 10만 달러 지폐 그 사건이잖아요. 지폐 한 장에 10억 원. 그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기가 어렵죠. 이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3번 뭐 이런 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위법. 원래는 위임하지 말고 국회 제정 법률 단위에서 하는데 이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죄는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형은 종류상한 폭 그걸 규정하는 거 전제로 허용된다라는 얘기고요. 4번 요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사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보완처분들 중에서 판례는 요 사회봉사 명령만 형벌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된다고 하고 그 외에 보호관찰이나 고지명령, 공개명령, 그리고 여러분 발목에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이렇게 봐도 정답은 1번 골라낼 수 있겠죠. 요 1번 요거 헷갈리셨으면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특별히 따로 안 배웠으면 하퍼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럼 1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2번입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죠. 뭐 동기시설 파기. 이거는 당연히 급이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50년 동안 취하고 있던 그 동기설을 파기한 엄청 중요한 판례죠. 자, 1조 동기설이란 게 이제 1조 2항에서는 여기 범죄 후에 재판 사이에 법률이 형법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라고 할 때는 유리한 신법 적용해줘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동안 이제 동기설이란 약간은 요상한 이제 그런 입장을 들이대면서 법률 개정의 동기를 법에 써 있지도 않지만 대법원은 알고 있대요. 그런 동기를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관계 변천에 따라서 바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유리한 신법 적용 여부를 대법원이 좌지우지하는 약간은 죄형 법정주의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이거를 파기를 했죠. 자, 요게 그래서 그
동기설 파기한 판례 그대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제가 요거 그 1 이렇게 말씀드렸죠. 분류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수권 위임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이거는 2입니다. 1, 2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자 피고인에게 어떻게 유리한 변경 그러면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 이게 기존의 동기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설을 파기한다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 여기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과 같은 법규 명령을 요 위에서 말한 2랑 연결 지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여기서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랑 동의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이 약간 묘한 좀 지위를 지금 차지하게 됐어요. 원래 법규명령. 행정부가 제정한 이제 법규성이 있는 명령은 법규명령이고 행정부가 제정했지만 법규성이 없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를 행정명령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 더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 요 행정명령을 국민에게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막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명령은 행정규칙과 동의어인가 아닌가가 실무상으로는 충돌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용어 정리가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행정명령을 봤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행정명령 뭐 해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런 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데 법규성이 없어? 이제 이런 착각 차고 혼란 이제 이런 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조례 등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 이건 동그라미 3입니다. 여기는 법령이니까. 자, 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위임입법의 한계 벗어나면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게 이거 부르는 이름이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용어도 격가지로 알아두시고 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1조 2항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1, 2, 3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으면 그냥 1조 2항 적용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 이게 4예요. 4. 그래서 요 다른 법령, 그러니까 직접 법령, 뭐 간접 법령, 뭐 이렇게 분류해도 되고요.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여기는 자 A 형법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여기가 A돼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요거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B라면 그게 이것이 여기 직접적 관련 요게 아니라면 그거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4A까지는 형법 1조 2항 그대로 적용되고요. 4-B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판시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로 또 뭐에 언급을 했냐면 중요하게 나온 게 한시법입니다. 법령이 개정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인 일자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이게 바로 한시법입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도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니 유효기간을 예정하고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행되고 있던 중에 위반 행위를 하고 그때 기소해갖고 재판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간 중에 위반 행위를 했지만 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거 법령의 변경 아니야? 형벌 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효력을 상실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것도 판례의 동기설에 따라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줬죠.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입법자의 의사가 그 기간 내에 위반하면 언제 걸리든 조져라 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위반했으면은 설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판하더라도 조져야 돼요? 안 조져야 돼요? 조져야지.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면 1조 2항이 적용돼요, 안 돼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지금 전반적으로 동기설을 파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 내에 위반했다면 그러면 설사 기간 끝났더라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한시법 영역에서는 동기설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불리하게 이제 더 명확하게 개정됐다. 개정됐다기보다는 판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중요한 문제였네요. 자, 3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차고라는 게 까다롭잖아요.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그냥 별표 치고 넘겨놓고 나중에 일단 끝까지 가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심신의 안정상,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1번. 형법 15조 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이거 한번 바로 떠올라야죠. 아부지. 존속살해죄 이제 그거 예전에 중한죄였는데 무거운 죄라고 우리 국회에서 아주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걸 개정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지. 무거운 죄랑 중한죄 중한죄도 모르면 법을 안 봐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5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은 요거는 법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2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만약에 이제 요거를 요렇게 배치해 놓은 그 출제위원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아버지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친구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5조 1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속살해를 인식하고 보통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범해지지 않은 거니까 15조 1항 반전살해. 그래서 뭐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 15조 1항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흐름이 생겨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막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거 사안 아니고 절도잖아요. 절도. 그리고 아버지 지갑 절도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친족상도례 사안이에요.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중에서 각 1항에 가까운 친족 문제죠. 가까운 친족은 뭐예요? 혈배, 동동배. 혈배, 동동배. 동동구리무 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니까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한 이거는 요거 인식 여부를 불문해요. 불문. 인식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는 차고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 위, 책, 그 다음에 가벌, 여기가 성립 요건이고요. 가벌 요건에서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구성 요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은 그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이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주관적 정당화 의사. 그래서 이것도 인식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책임에서 또 인식적 요소가 있어요.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해서. 그런데 요 가벌 요건과 가벌 요건,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한 대로 아버지 거면 적용, 아버지 친구 거면 적용 안 함. 뭐 잘못 알았는데요. 됐어. 듣기 싫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행위는 과실행위 아니에요. 과실행위 그냥 절도죄예요. 그냥 절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번입니다. 법률에 차고 있어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요게 맞는 지문이네요. 요거 지문 나오면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고팔레.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말했죠. 너는 네가 지금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변호사 자격을 가졌지.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지. 그리고 네가 예전에 이 법 이제 불합리하다고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네가 위헌 결정까지 이끌어냈잖니. 그러니까 넌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가 몰랐다는 건 그거는 정당한 이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사건 닦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그거 선관위에 대충 물어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한 이제 그 사건이죠. 고팔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 힘이 달리자 시카를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카를 빼들어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판례가 이게 구체적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의 구성 요건적 착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고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사실 4번은 보는 거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과실범 적절 문제고요. 형법 14조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주의 성립 요소인 사실. 요게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게 범죄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이란 게 뭐냐면은 법조항에 써 있는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법조항에 써 있는 사실이 객관적 구성 요건 사실이고 고의는 그 법조항에 써 있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그게 고의고 범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연관해 가지고 그 공지방, 단순 공지방하고 위계 공지방하고 방해 인식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거 여기 뭐 기출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공부 좀 쉽고 재밌게 하고 범위도 줄 수 있고 합니다. 자, 인식하지 못한 행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요 벌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여기도 정당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거죠. 정당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의 게을리하여 주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하나요 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형법 14조에 규정된 내용인 거죠. 그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처벌한다 벌한다 라는 거고요. 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낚시가 좀 있었죠. 의료과거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또 알아두세요. 회피 가능성 그리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못했다 그러면 주의 위반이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면은 사회적 평균인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사, 보통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과거 사건이니까 의사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까지 같이 포함하면 우리는 뭐 모르잖아. 가위로 자르는 건가요? 우린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의사들은 뭐 알죠. 뭐 메스 뭐 그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의사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판단 기준으로 넣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 맞고요. 의료 환경 큰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는지 아니면 저기 먼 낙도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응급 수술을 하는지 그런 거 고려해야 되고요. 의료용의 특수성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입니다. 과실범의 주의 의무는 여기 가끔 오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 올릴 때는 다 이게 검토해서 올려드릴게요. 주의 의무는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서 실장님이 지금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어요. 소리 다다다다다 들리고 전쟁터입니다 여기. 주의 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일이 규정하기도 어렵겠죠. 자,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죠.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요거 우리 두 문자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 요건 아니고 자, 부진정 신분범도 아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죠. 자, 두 문자 하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죠. 그 과실범 형법상의 과실범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스 폭파로 교통 방해와 치사상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1장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이게 우선 과실, 이 실은 실화죄인데 과실 방화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실, 가스, 전기, 방류죄, 공급방해죄, 그다음에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폭발물 사용죄는 없습니다. 폭발성 폭파로 제가 두 문자 잡으면은 폭발성 물건 파열죄만 돼요. 그리고 과실, 교통방해죄, 그리고 과실, 치사상죄, 과실, 일수, 과실, 작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장을 왜 저렇게 나눴냐면 단순 과실하고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렇게 해봅시다. 얘네는 단순 과실, 업무상 중과실 다 처벌해요. 근데 여기는 여기만 있고 요건 없어요. 여기는 단순 과실 작물죄 없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일은 일수고 장은 작물이고 근데 일은 1이죠. 장은 몇이에요? 10이잖아요. 고스톱에서. 일은 송악, 장은 단풍 아시죠? 그래서 예림이 급해 장이야. 이제 그거 사쿠라네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은 맨 앞이고 장은 맨 끝이죠.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원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은 이렇게 일장 해보시면 일은 앞에 있고 장은 예림이 맨 뒤에 있다라는 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모르시는 분도 점점 이게 이 세대 차이가. 근데 타짜는 봐야지. 솔직히 타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왔죠? 자, 5번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방위행위, 비난행위, 자구행위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이죠.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바로 답 나오죠. 우리 두 문자 중에서 자, 임의적 감면 요거 두 문자 뭐예요? 사과해도 자 수가 불능하니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과잉 방위 등등 그 다음에 총칙상자수 그리고 불능미수 요거는 임의적 감면 세 번째였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제 요것도 있고요. 요거 기본 강의 때부터 우리가 싹 외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 나오면 또 해봅시다. 그래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니까 이거는 필요적이니까 틀렸죠.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정답 1번 찍고 요거 세모 딱 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요거는 바로 검토하면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봅시다.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럼 독해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그냥 싸움이죠. 싸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 싸움이죠. 그러면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싸움은 정당방위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또 정당방위 인정하는 거. 일방 싸움처럼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강력한 흉기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당방위 인정하는데 어디까지만 인정해요? 소극적인 방어행위, 방어적인 거, 반격 방어 말고 수비적 방어, 그것만 인정한다라는 것까지. 그다음에 3번 정당방위 긴급 비난 자구행위 성립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거 제가 어제 기본 강의 하면서 요 마침 요거 진도 나갔는데 딱 요거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상당한 이유. 그래갖고 헌법상 비례 원칙은 사실 어디나 적용이 돼야 돼요. 적당히 그 비례 원칙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수단과 목적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을까? 그거 말고 비례 원칙 딱 나오면은 적당히 해라. 이것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정당 방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고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있더라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이에요. 편의점 하는데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왔어. 막 칼 앞에서 휘두르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뭐 몽둥이를 후려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칼을 뺏어서 좀 이렇게 뭐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경우에 따라 좀 찌른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납득될 수 있겠죠. 야, 너 우리 사장이 죽을 뻔했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제 초등학생 와가지고 저기서 이거 좀 수상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껌을 주머니에 쓱 넣어. 그러니까 쉐기 하면서 지금 내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잖아요. 절도자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방어 의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식칼 꺼내갖고 초등학생 손목을 이렇게 하면 객정도 있고 객관적 정당성도 있고 주정도 있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납득하냐고 이걸 거기서 비례 원칙이 나오는 거지. 야 적당히 했어야지. 왜 이렇게 붙들고 뭐 경찰에 연락한다든가 부모한테 연락한다든가 뭐 좀 혼을 내고 보낸다든가 뭐 그런 거는 납득하죠. 근데 절도잖아요. 내 재산 뭐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납득을 딱 해놓으시면은 그러면 요 판례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당당한 이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해석상 개인적 법익 훼손하는 경우,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 그리고 승낙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그거 있죠. 보험 사기 목적의 승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당한테 안수기도 그거 하면서 승낙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승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승낙 아니냐. 야 이것까지 어떻게 인정하냐. 요런 취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 조금 답 고르기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요 리을 지문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지를 보면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 기억이 다 있죠. 기억이 다 있죠. 이건 사실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기억 보지 마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억은 볼 필요 없는 거죠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딱 틀을 잡아 보면은 일단 뭐 니은이나 디귿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억은 그 수지침 문제인데요. 이거 무료로 했다라고 하면은 면허가 없다 해도 요거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해 준 사례죠.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중에서 무료로 수지침 놔준 거 요거는 정당 위법성 조각 인정했는데 뭐 채침을 시술했다. 몸에다 침 찌르는 거 이제 그거는 위법성 조각 인정 안 됐죠. 그다음에 막 부항 떠서 피 빼고 막 그런 것도 인정 안 했죠. 일단 기억은 그렇게 되고요. 니은입니다. 자, 요런 것도 이제 기본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요거 헷갈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본서 조금 더 꼼꼼히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면 신고 의무 요거 쟁행 일시장소 참가인은 방법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서면 신고를 준수하지 않았다. 요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니은이 틀렸으니까 요거 날리면 이제 기억 디귿 리을. 그러니까 역시 디귿도 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리을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논리 구조, 요런 흐름대로 문제를 풀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 문제를 보는 요 뭐랄까 통찰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좀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가라는 거. 혹시나 순서대로 이렇게 풀었다면은 이제 요거 이 강의 보시면서 그런 거 좀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린 디귿 봅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인데 지금 회장이 왕따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대표들하고 관리소장이 입주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해버렸어요. 게시를 해버렸어요. 대표자랑 협의 없이. 그러니까 이 회장이 화가 나죠. 그래서 뜯어내서 제거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손괴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요 동대표들이 독단적으로 요렇게 게시한 거 이제 이것로 인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게시가 됐으니까 이거 입주자 대표회에서 협의된 건가? 근데 실제로 협의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좋든 싫든 왕따든 아니든 지금 회장은 갑이란 말이에요. 회장은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도장을 찍어야 이게 정당한 공고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갑이 가가지고 손괴한 그런 조치는 이 입주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뭐 통념상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례고요. 요건 이제 21년 최신 판례입니다. 21년. 요번에 우리가 최신 판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과연 최신 판례 많이 나왔죠. 요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최신 판례 공부도 빠뜨리지 말고 빼먹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갑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임시보호명령, 요거는 이제 명령은 누가 하겠어요? 명령은 법원에서 하겠죠. 법원에서. 그래서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뭐 가처분식의 이런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그 가처분에 정한 그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이제 요 그 임시보호 명령 위반 행위가 되겠죠. 명령 위반. 근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 이제 이게 헷갈린 거죠. 그러면 A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결론상 틀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설사 A의 그 피해자가 나중에 승낙했다, 오케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결정했잖니.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 당사자가 오케이 했으면 그러면 그냥 무죄인 것,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요 리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또 이렇게 또 특별법 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문제 내는 거. 그리고 물론 뭐 여기 이 판결이 이제 형법 20조 정당행위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굳이 이런 걸 냈어야 되나라는 거. 자꾸 이렇게 그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보다도 점점 더 넓어지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서는 요 리을이 결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리을이 X고, 그래서 정답은 이거 2번 요렇게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니까 이건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한두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기 때문에 요거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문제 잘 푸셨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책임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이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심신미약 관련된 거죠. 아까 이제 네 번째로 임의적 감경. 여기 두 문자 뭐였죠? 심약한 장애인들을 단체로 해방하면 이렇게 해서 장량 감경된다. 장량 감경 이렇게까지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상 감경으로 임의적 감경 규정되어 있는 게 심신미약, 장애미수, 범죄단체 조직죄, 그리고 해방감경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렇게 왜 나눠놨냐? 이제 요 장량감경 요거는 이제 법률상 감경 중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각 특루 법경작. 이게 가중 감경 순서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그 필요적 감면부터 임의적 감경까지 1, 2, 3, 4는 지금 여기 법률상 감경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상 감경. 그리고 이건 경합범 가중 장량 감경인데 요 장량 감경 재판상 감경이라고 개정이 됐죠. 이것도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외워버리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부터 제가 암기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이걸로 헷갈리셨으면 반성과 자아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윤동주 형님 자아성찰 부끄러움 그렇죠. 자 이제 2번입니다.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 비정신상적 정신상태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 변별, 행위 통제 능력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심리학적,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둘 다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는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당시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가 맞죠. 그리고 자 10조 1항 2항 규정된 심신장애 유무 정도 판단은 법률적 판단, 의학적 판단 아니에요. 사실적 판단도 아니고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반드시 나오면 사이렌 돌리라 했죠. 반드시 그렇다 하면 거짓일 가능성 높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맞네. 감 오시죠. 자, 정신분열증 종류 정도 범행 경위 블라블라블라블라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토해도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보이네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네요. 원자행에 관한 형법 10조 3항이죠. 원인행위 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예견, 고의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었어도 10조 3항 원자행위 적용이 되죠. 그런데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하게 될 범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했거나 죽여야지. 술 먹고 죽여야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거는 뭐 생각은 안 했지만 술 먹고 운전하고 와야지. 뭐 이 정도면 이제 예견 가능성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뭐 문제 없는 크게 부담 없는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8번 이제 학설 문제 나왔죠. 역시 별표 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푸셨어야 돼요. 봅시다. 갑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강도로 오인했다. 방어할 의사로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다. 그럼 위전착오 사례죠. 근데 요거 할 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주정 우리 공부할 때는 A, B, C, D 그렇게 했죠. 요거 D는 있다. 주정은 있다. 근데 강도로 오인했으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 객정 C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조합하면은 이제 오상 방위 위전착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설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이제 범죄물을 책임의 불법 책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이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표지 이론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이론으로서 위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니까 이거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다라는 거 소극적 이렇게 요것만 딱 나와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 풀 때 요거 하나 읽고 차근차근 다 읽지 말고 하나 읽고 바로 선지로 가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래요. 자, 가와 다에 따르면 A 갑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니까 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위전착오 발생했을 때 이제 불법 고의의 그 소극적 그 고의의 불법 고의가 결여되는 거죠. 불법 고의가. 그래서 요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은 기존의 3단계 범죄 체계론, 구위 책 이거 중에서 구위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객관적 구성 요건 충족하고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는 고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식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의사는 없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학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 카페 장재혁 형사법 연구소에다가 학설 특강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 학설 여러분 형법에서 나올 만한 그 학설을 문제랑 같이 하고 제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그 문제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허락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거 한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강의 돌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문제도 다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설 이런 거 나와도 즐겁습니다. 야, 위전착이다. 으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여튼간 여기서는 고의조각 과실 검토 이제 이걸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 폭행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는 다 적용할 필요도 없이 틀린 거죠. 그런 다음에 2번도 보세요. 가와 라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4번도 풀 수 있죠. 가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과실폭행이잖아요. 여기 상해 고의는 없이 굳이 얘기한 걸 보니까 과실치상 이제 이거 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
일단 요거는 맞죠. 요 정도로 판단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요건 다 날아갔죠. 그러면은 나다 라 중에서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좀 자신 있는 걸로 해서 보면 되는데 저는 다 풀어 드릴게요. 자, 나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이거는 엄격 책임설이죠. 엄책. 그러면 엄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위법성의 착오가 발생하면은 책임이 감경돼요. 감경. 그런데 정당한 사유까지 있으면 이제 책임이 아예 조각돼 버리는 거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뭐 책임이 감경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 안 해줄 수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책에 따르면은 이 위전 착오도 고의 범이거나 혹은 불가벌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과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아니 고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조각 과실 검토 이런 흐름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에 따르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니까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 4번 찍고 바로 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 털어보는 거니까 위전착 아예 위전착오라고 아예 얘기하고 있네. 구성요건적 사실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위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 유추적용에서 유추적용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제한적 책임설 법효과 이 엄책 말고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유추적용설하고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있는데 둘 다 결론은 똑같다라는 것부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얘네들의 결론은 고의, 조각, 과실, 검토 요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 다른 거죠. 유추적용설 입장에서는 고의는 인정되지만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고의를 조각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대번에 허점이 생기죠. 고의가 인정되는데 고의가 조각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 정신병 같은 소리를 이러면 너무 비판인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이제 또 천재 학자분 나오셔서 요 기존의 범죄 체계론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요걸 끼워 넣을까? 책임 고의란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책임에다가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통상 상황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 있으면 책임 고의도 인정이 되니까 따로 검토 안 하는데 위전착오 사안에서는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 있지만 책임 고의는 조각이 된다. 그리고 이 고의를 새로 구성한 거죠. 99%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1%의 책임 고의. 이제 근데 100%가 돼야 고의가 인정된다. 위전착오 사안은 완벽한 고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고의 조각, 과실검토 요렇게. 빌드업 하니까 앞뒤가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고의의 이중적 지위 전제로 해서 이게 이제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네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나 책임 고의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여기도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적절한 건 묻는 문제고요.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아이고 기수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관 고소장 내용 범죄형이 없는 것이라 함으로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달하면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 틀렸죠. 2번 소송 비용 편취할 의사로 요거 딱 나오면 공부되신 분들은 불능범이다라는 게 떠올라야죠.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판사님이 하십니다. 근데 요 소송비용 다툼 정리하는 거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소가 아니고 절차예요. 그리고 이 절차는 법원 사무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짐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권유는 판사님이 하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해 준 거죠. 신도 가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판사님 앞으로 서류가 가요. 판사님이 이거를 절대로 판단을 안 해줍니다.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짐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사기죄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어. 그래서 불능범. 절대로 승소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한 수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1화 400만 원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여기 포인트 있죠.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 조금만 기다리지. 그러면은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 요게 정답이죠. 뭐 책이 다 있는 판례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이것도 꽤 된 판례죠. 카메라
스마트폰 치마 속 신체 부위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보세요. 촬영했잖아요. 경찰관에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잖아요. 촬영했네. 그러니까 기수죠. 기수. 촬영했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난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자, 10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했다. 그러면은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범이 인정이 되죠. 간접정범 문제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형님 본인은 떠올리셔야 돼요. 약간 싸이 같냐. 자,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하게 한 거. 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하면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심어놓은 그 계엄 사령관의 이제 권한이 전국으로 딱 펼쳐지게 되면서 전국이 이제 전두환 C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전칭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이다라고 판단한 게 대법원이었고요. 요 내란죄 관련해서는 또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후 사정,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11.6부터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그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그때까지 제가 대하 드라마를 썰로 풀어놓은 거를 역시 또 제 카페에 그 내란죄 관련 특강 해가지고 올려놨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꼭 강추드릴게요. 꼭 그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이럴 때 가볍게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고 그러면은 그 관련된 판례도 되게 많고 이게 뭐 형사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그런 데도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는 지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쉽게 풀어놨으니까 그것도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댓글이나 하나 써주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그러면 뭐 저는 족합니다. 족하지 않아. 힘들어요, 저도. 자,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범행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그러면 공동정범으로 흘러가는 거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 도피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범인 도피죄는 계속범이다. 그래서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종료. 그래서 가담은 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종료 전까지는 가담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우리 뭐 많이 공부했던 거죠. 강제추행죄 자수범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웹 채팅, 인터넷 채팅 같은 걸로 피해자 협박해가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유행위하도록 하고 그걸 찍어서 보내도록 한 거예요.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이용자에는 제3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범행을 완성시켰다. 간접정범. 요거 아시죠? 혹시나 이 개념도 또 잘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제 기본 강의 오셔서 들으시면 딱 틀이 잡힐 거예요. 하여튼간 여기서 이제 강제추행이 간접정범으로 기소하니까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다. 스스로 행위자가 자기 몸뚱아리로 직접 해야만 정범 타이틀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 이용해서는 정범이 될 수가 없다라는 자수범이다라고 이제 반론이 들어왔죠. 뭐 논란 없이 인정되는 건 위증죄나 도주죄나 이런 건 자수범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수범 헷갈리면 음주운전죄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죄는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로 술 먹고 자기 몸뚱아리로 운전해야만 음주운전죄의 정범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수범에 해당하면 간접정범은 안 된다. 이제 요게 결론인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자수범 아니다. 그러니까 간접정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인 타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공동정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 공동가공의 의사 요게 공모죠. 공모는 형법의 인식 중에서 형법에서 요구하는 인식 중에서 좀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한 단계 높은 거 인식 용인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 행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판례죠. 사실 시험 보면서 합격할 정도라면은 사실 1번은 아시죠? 당연히 알아야죠. 2번입니다. 공동정범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렌 올리고 공범자 간의 사전 모의가 있어야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면 거짓일 가능성 높다 그랬죠.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공범자 간의 사전 모의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범행 당시에 모여서 이제 공모해도 암묵적으로 당시에 상통해도 됩니다. 우연적 공동정범 말하는 거죠. 천원천 제방 사건 이제 그것도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답이고 역시 실전에서는 보면 안 돼요. 자, 3번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느냐 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빼주지 않죠.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공동정범 공모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을 때 그때 잔챙이들은 그냥 이탈 행위만 있어도 빼줘요. 그런데 이런 공모 주도자나 공모 주도자 같이 본질적 기여를 한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기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제 자기는 나는 안 해, 난 빠질래라고 그냥 이탈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공동정범에서 빼주지 않는다. 공모관계 이탈이란 용어를 판례가 약간 애매하게 쓰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그거 다 잡아드렸죠. 이제 이탈 행위 그리고 이제 공동정범에서 빼준다 안 빼준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공범과 신분 나왔죠. 근데 너무 쉬웠다. 이걸 결정적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괴롭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읽어봅시다. 비신분자 공동가공의 의사 기초한 기능적 행위집의 범죄 실행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진정신분 범죄에서 신분자가 주행이자고 비신분자가 이렇게 가담하는데 요게 공모다. 그럼 이렇게 가담해서 여기 교사, 방조, 공모. 요때는 이제 성립이랑 처벌이랑 다 33조 본문이 적용되죠. 33조 본문. 그래서 다 연대돼서 성립한다. 근데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비 교방공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립은 연대, 처벌은 독립. 이제 요거.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역시 공범과 신분도 헷갈리시다라고 하면 학설특강에서 다 털어놨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이제 갑의 죄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갑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 방조 이게 떠올라야겠죠. 유령 범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접근 매체 어플리케이션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이제 이런 접근 매체에 대여 뭐 법인 설립 이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일단 요 행위가 방조 행위는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범죄 단체로 활동하는 이제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그거 실경이다. 사기 방조와 실경이다. 이런 것까지 떠올라야 되고요. 자, 그 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서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 행위도 하였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방조가 되는 거죠. 판례에서 이거 뭐 물질적 방조, 유형적 방조, 무형적 방조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전달책 역할을 승낙했다. 이것도 방조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그걸 물어보긴 했어요. 자, 1번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중의 고의 있어야 되니까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
물질적, 정신적 전부 다. 자, 갑의 이러한 접근 매체 전달 유통행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실행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행위이다. 판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범이 실행 착수하기 전이라도 방조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정범이 착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방조범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갑이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행위, 요것도 이제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이다라고 봤습니다. 설사 요 3번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4번 보면은 전달책으로 역할을 한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아니죠. 요거 사정 알면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때부터 종범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요거 비로소 종범에 해당한다. 이제 요게 틀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문제에서 또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가 또 살짝 충돌합니다. 완벽히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조 행위다 종범에 해당한다. 이제 완전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요 앞부분의 행위가 방조 행위라 그랬는데 요 뒤에서는 요 앞부분은 방조가 아니고 뒤에서부터 비로소 방조범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물론 뭐 실행 착수 관련해 가지고 요걸로 이제 충돌되지 않도록 논리를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정범이 실행 착수를 했을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성립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그런 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돌되는 게 맞습니다. 충돌되는 게 이 구도에서는 뭔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찍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찍으면 안 되지. 이거 뻔히 도와주는 거고 이건 옛날부터 판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2년도 판례를 활용하긴 했지만 굳이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13번입니다. 죄수 옳은 것은이죠. 기억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이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투 공무원에게 하였다. 절도범이 플러스. 그러면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 폭행했으니까 준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폭행했으니까 공직방이 되겠죠. 그리고 행위가 겹치기 때문에 얘네 둘은 상경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강도범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으로 협박 생략합니다. 폭행 협박으로 절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폭행을 공무원한테 가했다. 요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강도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은 공직방이 되겠죠. 얘네 둘은 행위가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실경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강도니까 상경 틀렸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2번 피고인들 피해자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강도살인죄 그리고 태워 죽였다.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죄는 상경 관계에 있죠. 더 중한 걸로 처벌하기 위한 판례의 해석 상경.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폭력행위, 폭처법상 범죄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 이제 있잖아요. 요거는 뭐 폭처법이라 그래서 쫄지 마시고 그냥 형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까지 했다. 그러면 실경이 아니라 요거는 포괄일죄로 보는 거죠. 리을입니다. 범죄단체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죄 등의 개별적인 범행과 동법 위반죄, 범죄단체 활동죄 요거는 일부 행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한 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경으로 봤습니다. 상경이 아니라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범죄. 그래서 요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범죄단체로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가 어떤 다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둘은 실경이다. 왜? 보호법이 다르니까. 보호법이. 그래서 뭐 저기는 이제 개인적 법익 침해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이건 보호법익 측면 뭐 다른 걸 고려해 갖고 기본적으로 실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빵개가 되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적절한 거 옳은 문제.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263조 동시범. 이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죠. 이 동시범은 독립행위 경합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 요 상해에는 상해랑 폭행,
치상 플러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까지 포함되는데 근데 살인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강간치상 이것도 포함 안 된다라는 거 아예 그냥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적어 놓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렇게 유추 적용 뭐 어쩌고 하니까 꼭 죄형 법정주의 문제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그냥 형법 뭐 모든 법정 해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배운 거 그냥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그냥을 많이 하지? 자, 들렸고요. 2번 공지방, 단순 공지방이죠. 폭행,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사람이면은 직접, 간접 모두 포함된다. 신체에 대해서 하는 거 직접 물건을 통해 신체에 그게 간접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근데 단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되니까 물건을 통해서 신체에 뭐 방문을 쿵쿵 뚫어댄다 이런 건 폭행죄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맞고요. 구체적 직무집행에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추상적 위헌범을 알아두셔야 되지만 혹시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해 이거 강조드렸죠. 단순 공지방에서는 방해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방해 결과 요하지 않고 방해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넘어가셨어야 돼요. 3번입니다. 살인예비죄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단순히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이거 형법상의 행위로 인정되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4번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그러면은 이제 상습 폭행, 존속 폭행, 상습범의 재료가 되는 범죄들을 여러 개 저질렀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상습범 1죄라는 거. 그 다음에 갑에게 폭행 범행 반복하여 저지른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은 단순 폭행, 존속 폭행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그 폭행 습벽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판단해야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판례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단순 폭행, 존속 폭행 합쳐서 포괄적으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요런 기반 하에 가장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그게 여기 논리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거는 하나만 성립하니까 따로따로 떼서 할 게 아니다. 요것도 이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꽈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아 결국은 그 얘기구나라는 걸 맞춰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 바꾸는 거는 뭐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뭐 생각해봐라 하면서 자꾸 여러분 이제 말로 머리를 때리잖아요. 여러분 뇌를 자꾸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괴롭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좋고요. 자, 15번입니다. 과실치사상죄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난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죠. 4층 건물 2층 내부 벽면 어쩌고 하면은 이거는 그 건물주가 이 건물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업무적으로 그 건물 안에 있는 전선을 자기가 관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건물주 뭐 딴 사람 시키지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업무로 보기 어렵다. 맞는 거고요. 2번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뭐 보였다거나 그리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3번 야간 당직 간호사 담당 환자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직 의사가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어요.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 체계상 당직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건 뭐 예전 판례라 가지고 뭐 책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판례 혹시 맞추셨으면 다행이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요럴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또 머리 기억하는
도움이 돼요.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이에요. 그럼 뭐 이제 뭐 면회객도 안 오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평소보다 좀 적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 각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일단 1차적으로 간호사가 관리하는 거죠. 뭐 한 간호사가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활력 체크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인계받은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기 의사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고 뭐 일하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하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와갖고 조치를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대학병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요거 그런 걸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거 확인할 책임은 요 야간 당직 체계에서는 간호사한테 있으니까 간호사가 보고 안 했다 그럼 간호사 잘못이다. 의사는 여기서 다행히 빠졌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수술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는 또 마취의 전문 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 환자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서 분담했다. 그럼 여기서도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시읒, 리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 여기 힌트 나왔잖아.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전적인 책임이라고 힌트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다. 판례는 위헌범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 미수범 처벌 조항 언제 쓰냐?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언제 기수냐? 이제 상대방이 의미 인식을 했으면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외포심을 공포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이거는 기수 여부 상관이 없다라고 하죠. 의미인식 요 시점이 기수 시점입니다. 자, 2번 체포죄는 계속범, 체포감금죄 계속범입니다. 원칙적으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고 체포죄 이렇게 붙드는 건데 붙드는 것도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죠. 얍! 이 정도는 체포 기수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좀 붙들고 놔줘 막 했는데 이제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체포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체 자유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라면 체포죄 무죄가 아니라 미수죄입니다. 이거 그 강간 아파트 안에서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서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제 이 피고인이 이제 속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뭐 안 다치게 막 누르고 이제 그 사건이죠. 체포 미수죄 인정됐으니까 이것도 무리 없는 문제네요. 자, 3번입니다. 강간죄 성립은 언제나 이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죠.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니까 참일 가능성 많죠. 감금행위 강간미수죄 수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상경이 되겠죠. 감금 행위는 강간미수죄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감금, 강간미수 상경이다. 맞고요. 자, 4번 요게 이제 요것도 최신 판례 21년 최신 판례 우리 다 검토했던 거죠. A로 하여금 주차장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을과 공모하여 을의 차량을 A 주택 앞에 주차를 했다. 그러니까 막 주차 때문에 이제 뭐 분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A는 나는 여기 되겠다. 근데 갑이랑 을은 거기 되면 딴 사람들 피해 준다. 되지 마라. 네가 거기 될 거면 그 땅 사라. 아마 이제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차 당시 물리적 접촉은 없었어요. A에게 유용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요. 그리고 갑의 행위로 A 본인의 차량을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을 발생하긴 하였으나 A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다. 주차만 못하지 그 차는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죄명 기억해 두세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였고요. 자, 17번입니다. 강간추행의 죄 적절한 것 묻는 문제. 1번 형법 299조 준강제추행죄죠.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신상실한 거 불능 상태니까요. 성적 자기결정권 원치 않는 성적 거부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할지 말지
예, 그거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 범위에서는 이제 강제추행, 강간 이런 것들은 안 할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안 할 자유. 할 자유를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17번에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정답이잖아 이러면 그냥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뒤에 봅시다. 범인이 피해자 촬영하기 위해 유광 캠코더 줌 기능 이용하여 피해자 있는지 여부 탐색하다가 피해자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다. 아직 촬영을 못했죠, 피해자를.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 한 것이다. 그래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특별법을 좀 또 스물스물 이렇게 좀 많이 내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 1번이 워낙 명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법 공부하실 때는 물론 다 공부하면 좋아요. 다 공부하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진짜 좋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게 그게 이 수험의 덕목 아닙니까? 수험의 목표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법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막 겁내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들 정확히 알면은 풀 수 있다. 요거 흔들리지 마세요. 요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수험 기간이 짧아집니다. 뭐 이런 판례 뭐 세상에 있는 5만 판례 다 공부하면 공부해서 나왔다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상황에 따라선. 자, 3번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유포행위, 공공연한 전시 요런 거는 최대한 읽어서 풀면 돼요. 봅시다.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의미하고 따라서 공연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세요. 법조항에서 그냥 전시라고만 해놨지 전시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것이라고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만 하면 돼요. 비슷한 논리로 저거 있잖아요. 도박 개장죄 같은 경우에는 도박장 개장만 하면 되는 거지 손님이 와갖고 뭐 칩을 걸고 밑장을 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개장만 하면 성립해요. 여기도 전시만 하면 성립한다. 그 다음에 4번 강제추행이랑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적 자유 침해가 있어야 인정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내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4에 고추를 축구를 만진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지. 좋아 막 이런 거. 연기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자괴감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초사 그 얘기한 거는 고판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설시가 나와 있다라는 거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 그것도 있었죠. 좋습니다. 자, 이제 18번 명예에 관한 죄. 나름 다양하게 출제하려고 신경 쓴 거는 보이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실 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3.1공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공익성이라는 게 정말 국가 전반의 공익 아니면 정말 큰 뭐 서울시의 공익 뭐 이 정도로 큰 건 아니라 소규모 집단의 이익에 관한 거라도 공익성 인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예훼손죄, 모욕죄, 전파 가능성 이유로 공연성 인정하는 경우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인식,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있어야 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최신 판례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 근데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 강조 의견이면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무죄 쪽으로 가겠죠.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획기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이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최근에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23년 최신 판례입니다. 역시 우리 다 검토해봤었죠. 이제 커리큘럼에서는 스텝 4에서 이제 스텝 1, 2, 3, 4, 요 4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연습을 하고 그때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전수를 해드리고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전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 이후부터는 최신 판례를 5개년
좀 많게는 뭐 1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최신 판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신 판례를 다 문제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일단 한번 풀게 하고 여러분이 왕창 틀리고 나서 그다음에 좌절에 빠지고 그다음에 설명 듣고 머리에 쏙쏙 집어넣고 이제 요렇게 했죠. 그래서 요것도 요거 이제 우리가 23년도로 검토해봤죠.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 게시하면서 유튜브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이렇게 개 일러스트 같은 거를 그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얼굴을 가린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빌드업 보세요. 다소 해학적으로. 그러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가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확실히 특징이 최신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5개년 맨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최신 판례거든요. 23년 혹은 22년, 이제 21년 최신 판례 그거 다 섞어 놓은 건데,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최신 판례를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최신 판례를 봐둬야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신 판례에서 기존에 언급한 거를 다시 언급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씩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좋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이것도 최신 판례로 다 발라놨어요. 그래도 충분히 뭐 핵심적인 최신 판례만 알면 풀 수 있는데 최신 판례 아예 안 했으면은 이거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갑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 내지 못할 상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등 회사의 경영 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최대 주주 A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갑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서 사임 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 요거는 아무래도 최신 판례 뭐 안 봤다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단순한 권유 이제 이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력이라고. 만약에 근데 동료 직원들이 엄청 거의 뭐 막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대표이사한테 사임 제안서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그런 지위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굳이 높은 사람이 압박한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압박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파업이 경영자가 아니라 이제 근로자들이 뭉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실제 판례도 이렇게 협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같은 판례인데요. 형법 316조 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인데요. 비밀 침해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객체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체이잖아요. 이것도 전자기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자기록도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3번 가보시면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 보안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여기가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은 둘 중에 한 놈이 범인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게 꼼수예요, 꼼수. 네, 스킬이고. 보안 기타 비밀 장치한 이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냈다라고 하면은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3번도 최신 판례 몰라도 최대한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을 내용을 알아낸 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안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2번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이랑 3번이랑 충돌하고 3번은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죠. 그러면 3번 골라내서 적절한 거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신 판례 공부하는 게 좋죠. 최신 판례는 그래서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방향 잡으시고 모르면 최대한 읽어보면서 푼다. 이제 그거까지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죠. 자, 갑은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 설치 달라 요청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도 받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거침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안방에 들어가서 A 있는 자리에서 설치하는 등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계속 힌트 주고 있죠. 갑의 출입이 실제로 CCTV 카메라 동영상 저장 장치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죠. 초원복지 판례 변경된 그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입니다. 재산죄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 요번에 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죠. 몇 개. 기억입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퇴사한 후 이미 퇴사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맞죠? 퇴사한 회사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상 배임죄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앞부분을 생략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이제 재직 중에 재직 중 유출했다 하면은 그때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만약에 재직 중 유출이 적법하더라도 이제 퇴직 시 반납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때 배임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퇴사한 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영업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이때 배임죄가 성립한 상황이에요. 성립한 상황. 그러니까 요렇게 반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 비밀들을 사후에 경쟁업체에 유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불과하지 따로 추가적으로 배임죄가 구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앞부분이 좀 생략돼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좀 그래요. 이것도 지문이 저는 좋은 지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맥락을 제거하면은 예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외를 차단해주는 장치를 조금 추가했어야 그래야 논란이 없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판례 문구 그대로 떼오기는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간 조금 거시기해요. 거시기라는 게 적당한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역시 또 최신 판례. 요번에 아주 최신 판례 범벅을 해놨어. 자, 드라이버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 방문하였다가 지가 떨어뜨렸어요. A가 주인이에요. 소유자. 그리고 10분쯤 지난 후 갑, 피고인입니다. 같은 매장 우산 구매하고 계산을 마쳤는데 매장 주인이 주인 B가 이거 선생님 지갑 맞습니까? 라고 갑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 거 아니잖아. A 거잖아. 근데 제 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부받아서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절도죄냐 사기죄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22년 최신 판례였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각사기 문제예요. 삼각사기. 소유자한테 직접 기망해서 차고해서 처분행위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소유자 아닌 처분권 그러니까 제3자한테 한 건데 지금 여기 삼각사기인데 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 이제 매장 주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이거 들고 뭐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각사기 동산 사실상 처분권자 처분권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 삼각사기의 피기망자 처분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삼각사기 사안이었습니다. 역시 최신 판례에서 다룬 거고요. 나올 만한 거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거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본인의 손해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 취득하는 거 이게 각각 별개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거. 완전 상관없는 이익과 손해라는 건 인정할 수 없겠죠. 한 범죄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치한 거니까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리을 이것도 나올 만한 거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류회사 이사인 갑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술 팔았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민사 분쟁 중에 A가 착오로 이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470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차고 송금을 받았어요. 근데 A로부터 금원이 차고 송금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지금 이 돈 받은 사람은 나는 118만 얼마를 더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갑이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받을 돈만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머지는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는 차고 송금 사례에서는 그거 쓰모 횡령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는 반환 거부를 했으니까 쓴 거랑 똑같은데 그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정이 있는 반환 거부면 뭐가 부정돼요? 영득의사가 부정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그거 받았는데 내가 받을 주장할 돈, 주장하는 돈 이건 내가 맡아두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실제로 돌려줬으니까 이제 영득의사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차고 송금에서는 그놈 한 푼도 쓸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요만큼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큼은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법원에서 그런 사정도 고려했어요. 이제 그냥 다 쓰고 안 줘 이게 아니라 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고지를 하면서 요만큼만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한 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재산죄 적절하지 않은 것,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사기죄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 입찰 참가자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도급계약 체결한 행위 자체가 바로 기망행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나름 최신 판례, 19년 최신 판례였습니다. 우리 최신 판례 강의에서 19년은 다 다뤘죠. 23, 22, 21, 20, 19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다뤘고 18, 17 이제 요거는 문제로 우리가 풀어봤었죠. 그래서 겹치는 거 많이 있죠. 대부분 다 겹치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크게 읽어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금주 현금카드 소유자 현금카드 그다음에 협박해서 갈취했다 그다음에 현금카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비번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자동기획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타인명의 카드 갈취 그러니까 그 공갈죄 포괄일죄 이렇게 보고 분리해서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우리 공부했던 그거죠. 좀 논란 있는 그 이제 신용 갈취 관련해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혹시 그게 나왔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냥 논란 없는 걸로 일부러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좋아요. 그건 판례가 좀 이상해. 그거는. 그래서 그 기존 판례랑 새로운 판례랑 아무리 봐도 충돌돼요. 아무리 봐도 그거 충돌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연구하시고 논문 쓰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거 막 100% 막 그 논리가 막 납득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충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교통 정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판결을 그냥 띡 두 개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강의 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때 두 개 보면서 잘근장을 씹어야죠. 자, 자동차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새로운 법익의 침해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 절취하면 누가 울어요? 차 주인이 울죠. 근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차에서 떼어내면 누가 울어요? 대한민국이 웁니다. 국가가 울어요. 떼지 마 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인은 뭐 달고 다니든 안 다니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자동차 관리하려고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이 미관을 해친다. 자동차에 얄쌍한 미관을 해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답 여기 있네요. 절도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작물 보관죄죠. 보관작물 임의로 처분하였다. 그러면 별도로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치. 이런 신뢰는 보호해주면 안 되잖아요. 본범하고 작물범 사이에 뭔 보호가치가 있습니까? 자, 22번입니다. 여전히 최신 판례는
끝없이 나오고 있네. 아유, 그냥, 아예 최신 판례 시험으로 하지 그래. 적절한 것입니다. 근데 또 요거는 또, 아니다. 합시다. 최신 판례예요. 자, 가분 건물의 소유자 22년 겁니다. 이거는 해당 건물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갑이 소유자예요.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A가 거주하는 곳에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할 것을 지시해서 이제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을이 주행이자잖아요.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도 정범이 최소한 구위까지는 갖춰야 종속해서 권리행사 방해죄 그 불법을 형성하면서 교사범 A, B, C, D 요건 갖췄을 때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을 텐데 A는 권리행사 방해 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정범이 성립해야 교사범도 그 범죄가 성립할 텐데. 그런 다음에 2번입니다. 역시 최신 판례예요. 갑이 타인 소유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근데 이거는 그 다른 사람 소유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행위,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과 지용득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요것도 22년 최신 판례예요. 건물의 임차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추심해서 보관하 존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걸로 판례가 죄다 바뀌었죠. 그래서 채권 양도를 했으면은 자기가 추심하면 안 되잖아요. 채권 넘겼으니까. 근데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든 아니면 그냥 채권을 양도했든 채권 양도하고 자기가 직접 추심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걸로 판례 둘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4번이겠죠?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최신 판례를 몰라도 요 컴사기 요거는 2006년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리고 요건 뭐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판례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았으면은 이 문제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갑은 PC방 피돌이 A PC방 게이머로부터 2만 원 인출해와라. 그러면서 카드 이제 받고 비밀번호 들었죠. 그래서 이제 권한 없이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만 원을 인출했죠. 그래서 3만 원 꿀꺽하고 2만 원만 갖다 줬습니다. 근데 걸렸죠. 근데 갑의 행위. 첫 번째 1심에서는 이제 컴사기로 기소를 했더니 무죄가 나왔어요. 왜? 3만 원 먹었잖아. 재물이잖아. 컴사기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밖에 안 되니까 무죄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죠. 절도. 근데 2심도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요 PC방 알바가 카드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비밀번호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까지 그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이 ATM 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카드 주인이 직접 오거나 카드 주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와서 돈 빼내가는 건 오케이. 근데 뭐 카드를 절취하거나 강취해서 돈 빼내가면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가 아니다. 추정적 의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돈 뽑아오라라는 위임은 있었잖아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2만 원 뽑으라고 했는지 5만 원 뽑으라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ATM 관리자 뭐 은행 지점장이 되겠죠. ATM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의 범위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 좀 복잡한 입장이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엉엉 울면서 3심에서 컴사기로 다시 바꿨는데 대법원이 또 희대의 판결을 냈죠. 지금 얘가 3만 원을 인출했지만 이 3만 원은 위임받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유죄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분들이 이제 신나서 빵긋 웃으면서 이제 대법원 비판하는 논문을 막 쏟아내셨죠. 근데 대법원은 아무 말도 없고 이 이후에는 이런 판결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요렇게 우리 시험에서 다시 등장하네요. 좋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그 죄로 생각하면 되고요. 객체가 전자기록일 뿐입니다. 자, 구성 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 당사자의 허위 신고, 요게 구성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촉탁, 요거는 촉탁 나온 무죄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등기 마친 경우에는 전제 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죄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입니다. 타인의 자격을 이것도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자격을 모용하여 티안이 사람 이름 같긴 하네요. 장티안. 자, 자격을 모욕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면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용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행사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입니다. 모용이 아니라 모용. 아유, 오타가 이렇게 많아.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뭐 과장이 아닌데, 뭐가 좋을까요? 주무관이 아니, 과장합시다. 판례 있으니까. 과장이 아닌데, 제가 과장 옆에다가 장재혁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쓸 자격이 없는 자격을 썼다. 그럼 자격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장에다가는 뭐 과장이 아니라 차장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이제 그 문서를 보는 상대방은 이제 자격을 모용했다는 그 모용한 자격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인정이 된다 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22년 최신 판례고요. 이번 시험은 이제 최신 판례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자, 3번입니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서명사치 사안이죠.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 성립한다라는 거. 정답이 2번이니까 이제 넘어갔어야 되네요. 4번 사용 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용도 특정 문서 부정행사죄에 나오는 거죠. 권한 없는 자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권한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한 부정행사죄. 근데 용도 사용이 아닌 경우 용도 외니까 부정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요 정도는 넘어갑시다. 자, 24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이건 직무유기죄 아니죠. 그리고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하려면 아예 안 하는 수준이 돼야 되죠. 하긴 했는데 똑바로 안 했다. 이 정도로는 직무유기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가서도 직무유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잠깐 순찰차에서 잠깐 잤다. 그 정도는 직무유기죄가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전화로 무조건 튀어라 그 사건이죠. 그러면 이때는 부작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작위로 한 행위가 직무유기죄 말고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작위 범인 다른 범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원이었던 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죠. 형식비가 아니라 실질비서를 취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 이게 보호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통고처분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이 이제 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건의 조치 취하지 아니하였다. 어쨌든 조사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문제도 뭐 일반적인 문제네요. 자, 25번입니다. 뇌물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기억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 결격자였음이 밝혀져서 당초 임용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임용 결격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적으로는
한 번도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퇴직금을 안 줍니다. 아니 퇴직금이란다. 연금을 안 줍니다. 연금을. 그런데 또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연금 중에서 자기 월급 기여분은 그거는 돌려주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국가가 적립해서 이렇게 주는 생활 보조적 그런 거는 안 준다라는 것까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다시 형법적으로 보면은 요 뇌물죄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국민의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어서 연금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때 돈 받아도 수뢰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법원이 이렇게 봤어요. 너는 그때 공무원인 척하면서 직무집행하면서 돈 받았으니까 그거 보는 국민들의 공무원이 돈 받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사회적 신뢰는 침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연금은 안 주고 콩밥은 주고 이제 요런 거. 그래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소거할 뭐 그런 건 크게 없어 보여요. 자, 그다음에 니은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뇌물죄, 사기죄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전제가 좀 붙으면 좋겠는데 타인을 기망하여 그냥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 수수한 공무원. 근데 그래서 이제 뇌물 어쨌든 그 관련 판례가 있기는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상상적 경합이었죠. 그래서 뇌물죄의 수수 행위와 사기죄 기착 처치의 취가 중복되기 때문에 상경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날리고 이제 니은이니까 요거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네. 소거가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넘어가면 되겠죠. 요거 보면서 또 골치 아프고 막 생각하면 또 이렇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공무원 직무집행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 공갈하고 뇌물공여, 요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제 그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지 뇌물 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리을 알선수랬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친구, 친족 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안 되죠. 여기서 벌써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니까 확실히 아니네요. 사적인 관계 이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26번 이제 끝나갑니다. 공집방이에요. 적절한 것. 불법 체류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이니까 이제 위계 공집방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귀화허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 위계.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제출하니까 우리나라 영사관에서는 이제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라는 판례였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공직방 성립하고 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1번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번호판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했다. 그래서 이 촬영 반짝할 때 거기 반사 팍 해가지고 이제 번호판 안 보이게 하는 거 파워 매직 쉐이퍼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요거 번호판에 뿌리는 거 이건 옛날 방식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정 속도 그 제한 속도 넘어가면 번호판 꺾여지는 꺾기 이제 이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우리 범죄도시 부산에서 또 이제 발생했죠. 이제 그 버튼 누르면 번호판이 필름처럼 쓱 말아 올라가가지고 쫙 넘어가는 거. 그거 대단하더만. 그거 뒷차. 근데 요즘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거 찍혀갖고 바로 제보되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 업무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 기계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계공직방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3번.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이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공직방, 위계공직방 성립한 사안이죠. 그다음에 피의자나 침고인, 침이 고이네요.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 개회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피의자 가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범인도피죄가 되겠죠. 범인도피죄. 그래서 위계공직방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요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위계 공직방 인정하지 않다가 2000년도 들어가지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위계 공직방 인정한 판례가 타인의 혈액 자기 것처럼, 타인의 소변 자기 것처럼 제출한 거. 그다음에 그 목포 수협 조합장이 기증물 관리대장 조작해서 제출한 거. 그다음에 저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 방해 사건, 이제 그거 4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해 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부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위계공직방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위계공직방을 인정하는 그런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은 피의자 본인, 피고인 본인의 이제 물적 증거 위조 이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한 거 그거는 이제 범인 도피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범인 도피죄로 넘어가면은 그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허위 증거 제출했을 때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기망 정도가 돼야 인정하는데 대표적인 게 허위 자백자수 그거 인정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해놓으면 틀이 딱 떨어지죠. 26번 좋습니다. 자, 형법편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 해서 기억입니다. 위증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때 성립한다. 맞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 이거는 진술이 해당하지 않는 거죠. 사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흘러가야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선지 하나 푼 다음에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날리고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죠. 그다음에 니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징계처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증거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증거인멸죄는 내 증거는 안 되죠. 타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만 되죠.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증거인멸이니까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이게 맞죠? 그럼 또 선지 봐야죠. 그러면 디귿 니은 없으니까 날아가고요. 그러면은 리을이랑 미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디귿 볼 필요 없죠. 바로 리을로 넘어갑니다. 자, 리을입니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녹취록 만들어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거. 이거 증거위조죄 구성하죠. 그러니까 이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월 1일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타인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하여 이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3월 1일쯤에 만나가지고 꼭 오늘이 1월 1일인 척 하면서 대본 써서 연기한 거예요. 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자연스럽게 녹음한 것처럼 한 다음에 우리 1월 1일에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고 사후적으로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증거 위조죄. 여기 증거 위조죄에서 위조는 이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쉽습니다. 문서죄에서의 위조랑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리을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음 안 봐도 정답은 3번이 나오죠. 3번 이제 우리 안 본 거 한번 볼까요? 미음 보시면 무고죄 국가의 형사사법권 적정한 행사 보호법 위기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 그래서 피무고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 법익에 대해서 개인이 승낙해서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도 피고인 자신을 위해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형사사건 징계사건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면 증인 도피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문제도 별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형법 파트 관련된 문제는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이 2023년 2차 경찰 채용 시험에서 요 형법 파트로 출제된 거 요거는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이어지는 이제 형소법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형법, 형소법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왔던 거 그거는 제가 해설을 해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형법부터 빨리 여러분께 전달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무한해동은 진짜 안 돼요. 정도를 걸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뿅!